자, 19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자, 지대하면 토지 임대로 자연의 선물인 토지의 대가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죠. 그리고 자, 사람 만드는 건물 준지대 하는 게 또 있죠. 자, 1번 튀넨 하시면 튀는 수송비 반짝 생각 돌리면 되죠.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다. 튀네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 입지론의 시조, 원조이십니다. 자, 튀넨이 언급한 입지론은 업시장에 가까운 농업, 이게 이제 근교 농업, 집약 농업, 업 바로 옆에서 노동과 자본을 집약할 수 있는 A 농지, 얘는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 이랬죠. 또 원교 농업인 멀리 있는 원교 농업, 조박 농업, 그죠? 조박 농업, 목축업. 자, 여기서는 수송비가 버터, 마가린, 치전 많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수송비 많이 드니까 비농지는 지대가 싸고, 여기는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지대가 높고, 그래서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수송비가 적으면 지대는 높고, 비농지처럼 수송비가 많이 들면 지대는 싸고 반비례다 이랬죠. 그래서 시장 옆에 위치하느냐, 시장 가까이 근교 농업으로 위치하느냐, 시장 멀리 원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치지대설 맞는 말이죠. 자, 2번 마샬의 준지대. 자, 마샬, 이 준은 사람이다, 동물이다. 사람도 동물이지만 사람이 사람, 준, 건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사람이 만든 건물에 대한 대가, 이게 준지대입니다. 준지대. 토지 이외의 자본설비, 그게 건물이죠. 건물. 자본설비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은 없어집니까? 그대로 존재합니까? 건물은 장기적으로는 없어지죠. 감가상각으로. 토지는 장기적으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부부 연계, 영속성. 토지는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토지 대가 받은 걸 지대를 하고, 사람이 만든 건물 대가 받은 것을 준지대라 하죠. 어차피 이 땅이나 토지가 임대 하나 안 하나 추가 들어가는 코스트, 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불로소득인, 완전 불로소득인 토지 지대이고, 건물은 준지대라 한다. 토지에 준하여 맞습니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한계지 밖에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우리 한계지가 D농지라면 D농지 밖에 벗어난 E농지, F농지 이런 농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공짜로 빌려주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대를 받더라 이 말이죠. 절대지대설 맞습니다.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맞죠? 최소 하면 땡. 최대, 최고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 지대이다. 자, 우리 지대 곡선을 보시면 우하형하는 수요다 이랬습니다. 토지 임차에 대한 수요. 자, 수요자는 일반 경제론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최고 지불할 수 있는 더 이상 못 줘. 더 이상 주려면 적게 더 구매량을 줄여야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최고 지불, 최대 지불 가능점들을 연결하는 선, 이게 우하양 수요곡선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지대곡선도 역시 마찬가지. 지대곡선도 토지 임대료, 임차인이 최고 지불할 수 있는 점이니까 이 최소하면 틀리고 최대, 최고 지불 가능점을 연결한 곡선 맞습니다. (5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생산물 단위당 한 개 운송비로 나눈 것이다.
자, 우리 분모, 분자 위치를 잡아야 되죠. 분, 나누어서 아래가 분모이고 위에가 분자이다 이랬죠. 분모. 분모는 이렇게 네모하고 분자는 동그란 땡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가 계산식에서 빠른 속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모, 분자인데 토지가 분모입니까? 운송비가 분모겠습니까? 자, 차는 우리 발 아래 토지가 있죠. 발통 아래 토지가 있습니다. 수송 차량이 토지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토지 단위당 수송비 이래야 됩니다. 토지가 분모고, 토지가 분모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뭐다? 한개 수송비라고. 한개 수송비.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분모 분자 읽을 때, 제가 전에 우리 2 곱하기 3은 얼마다? 2, 3은? 자, 이것도 말이 안 나오지? 말문이 닫혀버렸어. 2, 3은 6 이렇게 다 하십니다. 자,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뭐다? 나누기. 자, 그래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쪽 편으로 갔습니다. 저쪽 편, 우리 편에서는 곱하기지만 저쪽 편으로 가면 나누기지. 이렇게 나누기. 6 나누기 3은 2다. 이렇게 다 알죠? 다 하십니다. 요 놈을 읽을 때 분모 단위당 분자, 분모에 대한 분자, 분모 대비 분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금방 제가 읽은 세 개 그게 시험 엄청 나오고요. 시험 엄청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도 되지. 6을 3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일상에 많이 읽잖아요. 6을 3으로 나누었다. 그럼 여기가 한 개 운송비를 토지로 나눈다 이래도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됐거든. 거꾸로 보시면 토지 이용량을 생산물 단위당 한 개 운송비로 나눴다 했잖아요. 3을 6으로 나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3을 6으로 나눴다. 이게 바뀐 거야. 그럼 분모가 밑에 오고 분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자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바쁠 때 읽다 보면은 이런 걸 놓친다고요. 놓쳐. 분모, 분자 읽을 때는 부모가 먼저 태어났다, 자식이 먼저 태어났다. 자, 부모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원래는 토지 단위 면적당 한 개 운송비 이렇게 해도 되고 토지에 대한의 아들 분자, 그다음 대비의 아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는데 그걸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놓고 나면 틀린 거죠 분명히. 6을 3으로 나눴다 이래야 되지 3을 6으로 나눴다 하면 틀리잖아요. 그렇게 표현된 걸 수학에서 이래 나오면 금방 알아차리는데 말로 나오면 잘 안 돌아요. 그걸 트레이닝 해놔야 됩니다. 6을 3을 나눴다 이래야지. 3을 6으로 나눴다 틀렸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5번이 X. 정답. 자, 77페이지. 요약집 77페이지. 자, 요약집 77페이지 그 가운데 집약도 바로 위에 보면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이렇게 그 단위당 이렇게 써도 되고 단위 면적당 면적이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 이렇습니다. 자, 단위당 앞말이 분모이고 뒤에 나오는 말이 분자입니다. 부모는 생모는 하나다 둘이다. 자기를 태어난 생모는 하나지. 부모 한 단위당 자식 새끼 몇 명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요약집 맨 아래 보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런 말이 있죠. 이 용어도 시험 잘 나오니까 토지에 대한 대한이란 말이 나오면 뒷말이 분자입니다. 대한의 아들. 그리고 또 대비 이놈도 잘 나와요. 대비의 아들. 뒷말이 분자예요. 뒷말이. 그래서 단위당 토지니까 단위 면적당 대한의 아들, 대비의 아들.
지난 시험도 물론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 출제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분자, 앞말은 분모이다. 이거 위치를 바꿔놓고 틀린 거 찍으라. 이렇게 시험 출제 안 되니까. 자, 20번. 다음 표, B도시 섬유산업. 그럼 끄도 줄 쫙 꺼놓고죠. B도시 섬유. 계산식은 찾고자는 문항, 물음, 핵심만 줄 긋고 바로 내려가시면 되죠. 입주개수를 구하여 얼마 되느냐? 제일 큰, 자, 입주개수. 제일 큰 숫자. 큰 놈 쭉 데려오면 돼요. 큰 놈. 제일 큰 숫자가 얼마죠? 이게 행렬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에서 제일 큰 놈 2000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섬유산업의 제일 큰 놈 1000이죠. 1000. 그래서 전국의 섬유산업의 평균치입니다. 전국 섬유산업 평균치가 몇 프로이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이해가 빠르고 대체로 우리 계산해서는 빨리 답이 나옵니다. 2000분의 1000은 몇 프로? 전국 섬유산업이 50%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다음 B도시에서 제일 큰 숫자 500이죠. 500. 그럼 마지막에 이제 섬유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섬유를 분자에 쏙 올려놓으면 되지. 얼마? B도시 섬유 250. 그래서 우리가 전국분의 B도시이니까 전국분의 B도시 섬유산업 입주개수니까 당연히 전국 섬유든 무슨 산업이든 간에 제일 큰 숫자로 기준해서 전국의 섬유산업 제일 큰 숫자 전국 섬유산업 다 합쳐야 되니까 제일 큰 숫자가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전국 평균 섬유산업은 50%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B도시에서 제일 큰 숫자 그 중에 섬유산업 비율 아닙니까? 그럼 이게 몇 프로다? 500분의 250이니까 50%죠. 50%분의 50%는 1이지. 자급자족 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급자족 산업이다. 전국분의 B도시. 하여튼 큰 놈들 쭉 데려오더라. 큰 놈들 쭉 데려오더라. 큰 놈. 우리 키 크신 분이 안 오셨네. 예. 오이 와요? 자, 21번. 부동산 투자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 대한 산식을 열거하였다. 잘못된 것은 실제 공식으로 나열해서 출제하는 것은 요즘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보시면 자 1번에 총소득 성수 우리 수익률을 역수 취하면 수익률 분의 1 하면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성수 곱하는 수로 환산되는 거죠. 우리가 나누기가 어렵고 곱하기가 쉬우니까 곱하는 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 성수로 만드는 작업은 여기저기서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폐 시험 같이 할 때 아들 셋, 딸 셋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미래돈을 현재 같이 구할 때는 전부 다 나누기 합니다. 수학에서. 나누기 어려우니까 개수로 곱하는 수로 다 개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곳곳에. 곱하기가 더 편하지. 성수법이라 한다. 자, 총소득 성수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있잖아요. 그 수익률을 뒤집어 가지고 성수로 만들어 놓은 거였지.
내 돈 1억 2억 빌려가지고 3억짜리 원룸을 샀다. 공시만 이어오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사달랍니다. 인사하다. 생고생에 이어질 수도 없고 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풀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의미가 없다. 해온 게 공식으로만 몇 년 공부해가지고 공식하는 더 편한데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 모양이던데 지발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원룸상 가유순 쎄쎄인데 원본 3개, 과실 3개, 과실을 손가락 5개처럼 좀 더 세분해서 나눠놨을 뿐이래. 가능 총소득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고 유효 총소득이 4천만 원이고 제일 중요한 꼬순이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세금 내기 전 현금수지가 2천, 세후 1천만 원이라면 우리 뭐 가유순 쎄쎄 이 틀이 실제 우리 시험 관련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시험에 임대소득, 임대가 잘 돼야 매매가도 올라가지. 임대 안 되면 매매가도 떨어집니다. 사용수익의 대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은 인간이 사용수익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그럼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아시죠? 자산, 부채, 자본이고 원본 3개이고 그 다음에 과실, 자산 최종 번 과실. 그 다음 부채 서비스이죠. 여기 부채 서비스. 이 부채 서비스는 부채는 뱀이 되지, 뱀. 부채는 뱀이다. 꽃뱀한테 물리면 큰일 나죠. 뱀인데. 근데 뱀도 백사 잘 만나면 큰 돈 된다, 그죠? 큰 돈 되기도 하죠. 부채 서비스. 3천에서 2천 나오면 1천만 원 뺏기지, 1천만 원. 요건 부채 과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지분에 대한 과실, 세금 내기 전 과실, 세후 과실. 그래서 과실 3개, 원본 3개 있으면 된다 이랬습니다. 과실 3개, 원본 3개. 자, 3억을 투자해가지고 최종 3천만 원 벌었으니까 자산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3억 투자해서 3천 벌면 10% 맞죠? 이걸 보고 우리 용어가 제일 많다 했죠. 이거 부른 용어. 7개. 내 돈, 남의 돈 조달해서 투자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약속대로 네 돈에 대한 대가 주고 나머지 내 거 이렇게 무조건 계산한다니까. 벌어가지고 약속된 원리금 주고 나머지 내 거 이렇게 배분하죠. 그래서 이것도 같을 수밖에 없지. 3천만 원 가지고 주고 1,000원 주고 2천 내 거다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3천, 1,000, 2천 이거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같을 수밖에 없고 이거 2개 합치면 3억 같을 수밖에 없죠. 원본도 같아. 이거 가지고 이제 금방 또 찾아내면 돼요. 금방 찾아내면 되지. 어지러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전체 캐시플로 현금 흐름 논리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종합자본하는 이율, 총자본하는 이율, 자본하는 이율, 자본도 떼뿌리고 환원 이율, 이자도 떼뿌고 환원율, 작년에도 환원율 이렇게 나왔죠. 출제할 때. 그 말고 또 종합투자 수익률, 종합수익률 기본적으로 그런 7가지 용어가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바로 번 돈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번 돈. 네 돈이든 내 돈인 간에 투자해가지고 번 돈이다. 번 돈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된 원리금을 줘야 될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2억에다가 얼마 곱하면 1,000만 원이 됩니까? 얼마 곱한다? 5%겠네. 이거 원리금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 셋째들. 얘도 시험 엄청 많이 나오죠. 저당상수. 투자론, 간평론, 금융론에서 계속 많이 나왔죠. 이제 많이 풀어보시니까. 이 저당상수라. 셋째들. 저당상수. 저당상수는 저당 잡고 돈 빌려가지고 2억 빌리가 상수, 원리금 갚아놔야 되니까 매년. 그게 부채 서비스액이다. 부채 서비스액 이놈에도 얼마나 시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많이 나왔지. 계산해서도 엄청 나옵니다. 그 주고 나면 자
지분 1억 투자해서 번 돈, 세전 수익률 몇 프로?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었으니까 20%지. 20%. 이걸 보고 세전 수익률, 지분 환원율, 지분 요구 수익률,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용어 5개. 아버지 돈이다. 분자 아버지 돈이다. 엄마 돈, 아버지 돈, 셋째 아들. 이거 가지고 거의 다 시험 나오고 다른 거는 이제 이거 오지 쓴다다 보니까 그냥 들러리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빠른 속도로 구해도 답이 나올 때가 거의 대다수고 안 나온 그 이제 곁다리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이거는 뭐 그냥 공식만 암기한 거니까 단순하게 그냥 보시면 총소득 이걸 3억 분의 5천 하면 가능 총소득에 대한 총회전율이지. 총회전율. 부르기는 총회전율이라고 부른다. 이걸 유효 총소득 회전율. 4천 나누기 3억. 뒤집어서 3억 나누기 5천 하면 5, 6, 30. 6은 가능 총소득 성수고 3억 나누기 4천 하면 4, 7, 28, 4, 50, 7.5. 요건 유효 총소득 성수가 되는 거죠. 3억 나누기 5천 여기에 가능 총소득 성수고 그 다음에 3억 나누기 4천 얼마입니까? 7.5죠. 7.5. 7.5는 유효 총소득 성수 아닙니까? 두 개 묶었지가 어차피 둘 다 총총이니까 총소득 성수다 이렇게 불러요. 총소득 성수. 총소득 성수. 공식은 맞습니다. 그죠? 뒤집어 놨으니까 총투자 이 3억이 분자 올라 있고 분모에 가능 총소득 5천만 원, 유효 총소득 4천만 원이니까 맞지. 그 다음 자 대부 비율. 자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영어로 뭐라 한다? LTV를 한다. LTV. 론 투 밸류 LTV. 아파트 10억짜리 6억 빌리면 론 투 밸류. 론 대부액 대비 대부액 나누기 자산 가치 10억. 몇 프로? 60%죠. 지분 비율은 몇 프로다? 40%. 부채 비율은 몇 프로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 4억분의 6억 이게 부채 비율이니까 150% 맞죠? 이거 자체도 시험 문제이지만 이렇게 해서 전체를 꿰매차가 비율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문제 출 때도 이렇게 세트를 묻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를 묻지 공식 그 딸랑 하나 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세트를 묻는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것도 우리말로는 많다 그랬습니다. 자산 가치 대비 대부액 비율 이렇게도 출제하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대부 비율이니까 대부율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저당 잡히고 빌렸으니까 저당 비율 둘이 다 모아놓고 자금 수요 공급 융통 비율 거기에서는 최우선 변제 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빼고 담보 가치 인정 비율 이렇게 시험 논다. 우리말로 나오는 게 최소한 이 5개로 시험 나와 5개로. 그보다는 LTV 이렇게 LTV. 맞습니다. 2번도 맞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부채 감당률인데 앞으로 이제 부채 감당률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때 원리금을 갚아야 될까 이가 돈을 빌렸으면 원리금을 갚아야 되지. 원리금을 갚는데 뭐 갖고 원리금을 갚습니까? 이거 번 돈 갖고 갚는 거죠. 3천만 원 순영소득 벌어가지고 요걸 제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부채 서비스 갚고 나머지 내 돈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죠. 돈 벌어가 원리금 갚고 나머지 내 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이 3천만 원을 1천만 원, 2천만 원 안분, 배분하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1천만 원을 몇 배 감당할 수 있다?
3천 가지고 1000 부채 서비스를 3배 감당할 수 있죠. 1보다 크면 부채 감당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3천 벌어가지고 원리금 갖고 3배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완전한 풀로 다 쓰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1000만 원을 3배 감당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1보다 크므로 해서 감당 능력이 있으니까 추가 대출 받을 여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이거 3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순영업소득 300만 원 벌어가지고 원리금 약속대로 1000만 원 못 갚죠. 이 1보다 뚝 떨어져 0.3밖에 안 되면 감당 능력이 없다고. 감당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안 좋고 높을수록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지죠. 그래서 이걸 안개 안 닫고 순두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현금 흐름 논리로 알아야 이거는 평생 일생 동안 이렇게 써가야 됩니다. 일생 동안 사랑할 공식이래 이게. 캐시플로우는 평생 사랑할 겁니다. 사랑. 공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저렇게 사랑해 가야 돈이 모여. 돈이 보이고 어떤 돈인지 돈이 보입니다. 벌어가지고 약속된 원리금 주고 나머지 내 거.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거 2개 배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돈이 그렇게 되지. 아무리 대기업도. 개인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죠. 순영소득 이걸 분자에 올려야지. 요걸 가지고 분모, 원리금 빼고 나머지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순영소득이 분자 올라가고 자 앞으로 순영소득 나오면 이게 넘버원 1번 돈이라 제일 중요한 돈입니다. 1번 돈. 꽃순이 엄마 제일 중요하지. 1번 돈. 그 다음에 2번 돈. 이게 3번 돈이라고. 1, 2, 3. 1, 2, 3. 분모 분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정답. 그 다음에 4번 채무 불행률. 채무 불행률. 자, 채무 불행률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소득이 나오죠. 그 다음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 4천만 원 가지고 영업 경비 1000만 원 주고 부채 서비스 1000만 원 부담하고 이걸 감당을 못하면 채무 불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채무 불행. 요 영업 경비 속에 임금비도 있고 임금비, 유지관리비, 세금 공과, 손해보험료 있잖아요. 그걸 못 주면 채무 불행했다 한다. 채무 불행. 영업 경비인 채무 불행. 그러면 영업 경비 지급하는 것은 유효 총소득 벌어가지고 영업 경비도 주고 부채 서비스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 경비가 분모일 수밖에 없어요. 4천만 원 가지고 영업 경비 1000만 원, 부채 서비스 1000만 원 이거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 불행합니다. 불행률이다. 채무 불행률은 높으면 안 좋지. 낮아야 불행률이 낮아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식은 맞다. 가유순 쎄쎄 여기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공식 머릿속에 암기한 걸 뻔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상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미 했죠.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게 부채 비율 아이가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게 부채 비율이지. 그래서 무슨 공식이 나오더라도 이게 흐름상 여기에서 당연한 논리 자산 부채 자본 가유순 쎄쎄 이 흐름상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해 주면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T에서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61페이지. 자, 요약집 61페이지. 대부 비율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과거에도 많이 나왔죠.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매년 시험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부채 감당률.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순영업소로 부채 서비스 몇 배 감당하느냐 그걸 가지고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 지문으로서 계속 나오죠.
앞에 성수 있고 성수. 이걸 또 이거는 화폐 시장 가치. 이거 보면 3억 분의 3천만 원. 한 해 소득으로 구했잖아. 전부 다 이게 1년치 소득 가지고 비교했죠. 그래서 내가 임대를 8년간 한다 해서 8년치 현금으로는 할인, 화폐 시장 가치 이자 요소 이거 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교 섞어놓고 또 찾으라 합니다. 작년에도 세후 수익률하고 이거 순영 소득하고 부채 감당률 이게 한 해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폐 시장 가치 고려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이 그렇게 작년에도 출제했지. 그래서 저놈을 가지고 저 흐름을 아시아 이제 이 판에서 나온 거다 하는 걸 알면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하는 게 자연스레 남죠. 그래서 그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다. 자, 22번. 헤르츠홀만의 다핵심 이론의 다핵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다핵심. 핵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보통 전문화 중심 활동이 대도시는 핵이 이렇게 여러 개 있대. 여러 개 동시다발로 성장한답니다. 대도시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주거지일 수도 있고 공장지일 수도 있고 상업지 핵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전자시장일 수도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고 핵이 여러 개. 그런 전문화 활동 주면 중점적으로 대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하는 게 다핵심이래라. 자, 1번 특정 활동에 특수 시설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서울역 같으면 이게 이 시설을 요구하지. 용산역 이런 거. 또 전자상 같으면 전자 관련 인프라 구축 시설 요구. 또 요즘 용산 공원화 한다 하든지 특수 시설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종 활동 집적 이익이다. 동종끼리 모여야 뭉치면 산다. 집적 이익. 정치는 여의도 자기들끼리. 금융도 여의도 뭉쳐야 인프라 구축 서로 이익이다 이 말이죠. 공단은 공장끼리 모여야 유익한 게 많잖아요. 대체로. 그 다음에 이종 활동은 서로 이해상반. 이종 활동은 중심 상업지역에 공장에 들어가면 이게 원래 있는 공장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사 가야 되지. 떨어져야지. 당연하지. 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이 살면 못 살겠다. 이사 가는 게 좋겠지. 또는 저소득 동네에 고소득 홀로 살면 나 홀로 살면 이사 가는 게 좋겠죠. 가야 된다 이지. 그 다음에 4번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이건 다 핵이 아니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자, 우리 얼굴 모습에 크리스탈러 육각형 모형, 눈 육각형 모형 크리스탈러. 자, 크리스탈러란 분은 크리스탈, 그죠? 크리스탈 잔 이거 딸랑 동종, 동질, 동량 하나만 파는 상점 주인 이름이 크리스탈러입니다. 유사 하면 틀리죠. 유사 상품 판다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도 우리 시험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4번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고 다핵심 이론과 상관없다. 공인중개사 학교에서 300세대의 중앙에 중개사무실 오픈. 근데 400세대에 오픈하게 되면 남고 200세대에 오픈하면 손실이고 300세대 하면 본저이고 이래 되죠. 이걸 가지고도 우리 시험 계속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심지대 지불 능력 부족 업종. 중심 상업지구 있는 명동에서 지대 지불 능력이 거기에 상점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비싼 땅에 지대 지불 능력. 그러니까 시골에서 김밥집 하다가 그게 끼어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대 지불 능력. 다시 또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지. 자기들끼리 중심 상업지구 모인다. 자, 23번. 다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찍었어요. 자, 1번. 순 현재 가치를 0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 OX. 순현가가 0이면 프로피터블 인덱스 수익성 지수가 1. 이 투자의 손익분기점이지. 이렇게 되는 할인율이 그걸 보고 그 할인율 여기서 쓰는 NPV,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에 0, 1이 되는 할인율, 그게 요거 수익률로 할인율 쓰고 그것이 내부 수익률법의 내부 수익률과 같아. 이렇게 해서 말로 시험 여러 번 출제했죠. 많이 출제합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인데 손익분기점에서는 그 할인율이 다 같아요. 손익분기점에서는 순현재 가치를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그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인데 제 둘은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거든요. 할인한다 하는 건 나누기 쓰는 거지. 그런데 그게 손익분기점에서는 내부 수익률하고 일치하더라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소득은 순현재가치법이나 내부수익률법 모두 세후 현금 수지를 사용한다. 자, 세금도 비용이다, 비용이 아니다. 세금도 비싸면 투자 가치가 줄어들죠. 그래서 세후 캐시플로 한다. 맞습니다. 3번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금방 이 앞에서 했네. 그때는 일치. 4번 수익성 지수란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 합에 대한 뒤에 나오는 게 뭐다? 대한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분자입니까? 대한의 엄마입니까? 대한의 아들입니까? 미래 끌어나갈 대한은 대한의 아들들이 끌어나가지. 대한의 아들. 그래서 뒷말이 분자고 앞말이 분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가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뒤에 분자 올라가잖아요. 뒷말이 현금 지출의 현가합이다 되는데 아니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는 분모이고 분자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렇게 돼야 되죠. 내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미래 임대 양도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120억이 되면 1.2 1보다 크다.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하잖아. 그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분자입니다. 분자 분모 위치를 바꿔놔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서 정답. 5번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년 세후 현금 수지 현재 가치와 부동산 처분 시 예상되는 지분 복귀액의 현재 가치 합이 지분 투자액보다 크다는 것은 결국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것이다. 통틀어서 임대 양도. 자, 임대할 때 양도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임대 양도 현재 가치, 이 현재 가치 현가에서 현금 지분 투자 이 말은 현금 유출 현재 가치죠. 현금 유출 현재 가치보다 크면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니까 오케이. 맞다. 자, 24번 다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의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자, X 1.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 인해서 기대는 예상 수익률을 말하며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예상 수익률의 평균 내부 수익률, 외부 수익률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다.
그다음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며 투자의 기회비용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자, 이건 제가 T자로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기대되는 수익률과 투자자 요구하는 수익률.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12%이다. 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다. 기대 이상이면 투자합니다. 이렇게 했죠. 자, 요거는 기대 수익률은 이 부동산부터 예상 수익률의 평균치고 부동산 시장 안에 있는 거니까 내부 수익률을 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내 돈, 빌린 돈 2억, 3억짜리 원룸 샀다. 이거는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 부채 자본은 금융시장입니까? 그래서 외부 수익률이다. 내부, 외부. 요구 수익률. 이 요구 수익률은 보니까 은행의 정기금리자가 2%이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8%입니다. 시간 비용, 위험 비용, 그 대가, 시간 대가, 위험 대가이다. 맞는 말이지? 이렇게 나누어서 외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우리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원래 여기서 T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T자에서 확인. 맞습니다. 3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경우 투자를 채택한다. 요구 수익률이 작다. 그 말은 기대 수익률이 크다. 기대 이상이다. 투자한다. 맞는 말이지. 자, 4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 그 말은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기대 수익률이 8% 기대 이하랍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투자 안 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가격이 조정될까? 부동산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고 이건 안 사고 수요자보다 파는 사람이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3억짜리 원룸이 2억 9천, 2억 8천, 2억 7천 점점 하락하죠. 점점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의 요구 수익률이 점차 증가한다가 아니고 2억 7천에 사면 기대 수익률이 많아지는 거죠. 남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점점 9%, 10% 상승한다. 이렇게 답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이게 왜 상승하냐면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라서 그래요. 시장 가격. 요 기대 수익률이 바로 우리 시장 가격이니까 시가라니까 시가. 시장에서 금방 파는 사람이 많고 수요자가 적어지면 시가가 떨어지나요? 3억에서 2억 9천, 2억 8천 이렇게 시가가 떨어진다 이 말은 기대 수익률인 시장 가치는 올라간다 이 말이지. 역으로. 싸게 살수록 많이 남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 시가 조정이래. 시가 조정. 수요 공급에 따라 시가 조정이지 요거 수익률로 조정한다 하면 땡 틀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점차 증가한다. 8%에서 9%, 10%. 균형 10% 되면 균형에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틀렸다. 4번이 정답. 그 다음 5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경우 부동산 가치는 점점 상승하게 되고 금방 봤듯이 기대 수익률이 12%고 요구 수익률이 10%이면 이 3억짜리 원룸이 3억 1천만 원, 3억 2천만 원, 3억 3천만 원 시가가 점점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비싸게 살수록 남는 게 적어지죠.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지. 기대 수익률이 12%에서 11%, 10% 균형으로 하락한다. 맞습니다. 왜냐? 이 기대 수익률이 시가니까 시장에서 가격 조정하는 거죠. 시장에서 시가. 자, 요약집 52페이지. 자, 요약집 52페이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다시 보니까 예상, 추정 같은 말이죠. 예상, 추정, 평균 수익률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부동산 시장 안에 있는, 마켓 안에 있는 내부 수익률이다. 선택하는 수익 개념이고, 가중평균 합 이렇게도 부르죠. 그럼 곱해가 돼야 되니까 곱해가 더하는 것을 가중평균치 합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예상 수익률들 시나리오별 나열되어 있는 것을 또는 추정 수익률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률 분포로 곱해가 더하면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다. 자, 요구 수익률은 필수, 최소, 필수 뛰어넘어야 할 장애율 10% 이상 돼야 합니다. 또는 허들 레이트, 이래서 장애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최소 목표 수익률, 금융시장이니까 외부 수익률, 금융 기회비용이 들어가죠. 3억짜리 원룸 선택하기 위해서 내 돈 1억, 빌린 돈 2억 자본시장에서 끌어다가 그걸 선택 잡았으니까 다른 선택 기회를 놓쳤잖아요. 포기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기회비용이 항상 유발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포기로 인한 기회 부담되는 비용 개념이다. 자, 요구 수익률은 다시 이분법으로 나누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둘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무위험률을 리스크 프리라 한다 이랬죠.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 이 두 가지 합이 바로 요구 수익률. 리스크 프리, 무위험률, 정계금 이자, 국공채 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건 시장 전체 정계금 이자가 투자가 투자하고 안 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장 체계적 위험만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위험 할증률은 시장 전체, 이때 이 리스크는 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마켓 위험, 시장 전체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투자자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공격적인 사람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게 요구하죠. 웬만하면 투자하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사람. 아주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요거는 값타. 요 합친 것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구 수익률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는 컨설팅을 통해서 능력자들이 구해주는 겁니다. 공주회사 우리 5과목 공주회사 합격하지 않고 그래도 부동산 할 수 있잖아요. 하는 분도 많고 그래도 할 수 있고, 또 실력이 수숙한 사람도 하고 말썽한 사람도 하고 다 합니다. 또 다른 능력이 있는 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5과목 하나도 모르고도 실무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고객이 불쌍한 거예요. 고객이 모르는 사람한테 중개를 맡겨가지고 고객이 불쌍해지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컨설팅, 고객 컨설팅을 잘해줍니다. 요 수익률을 적절히 반영을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자한테 중개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지. 우리 5과목 중에 실무 안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더 써야 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나중에 각자 찾아 먹을 때 추가 더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능력이 요구되는 게 바로 저 컨설팅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그 가운데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려올 일밖에 없잖아요. 12%이고 요구 수익률이 10%이면 당연히 11%, 10% 균형으로 내려와서 같이 일치, 균형할 때까지.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8%이고 요구 수익률이 10%이면 낮은 데 있으면 올라갈 일밖에 없죠. 바닥에 있으면 올라갈 일밖에 없다. 9%, 10% 균형까지 올라간다. 요게 기대 수익률이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점차 하락, 점차 증가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 수익률 조정이 아닙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책도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잘못된 거다. 기대 수익률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시장 다수 수요 공급자에서 판정 나온 거니까 우리 모두 생각이니까 객관적이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주관적인 요구 수익이니까 주관적이죠. 다 다르지. 시험 잘 나오니까. 자, 25번.
부동산 투자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금융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내 돈 3억 가지고 3억짜리 원룸을 샀습니다. 그럼 부채가 하나도 없죠. 부채가 없으면 우리 이 버팀목, 지렛목 이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레버리지가 없고 금융 위험 없지. 즉 금융 위험은 모기지론 내 돈 1억, 2억을 이렇게 모기지론 은행에 모가지 잡히고 론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금융 리스크가 나타나는 거죠. 부채가 있어야 금융 위험이 나타난다. 부채는 뱀처럼 보라 이러지. 뱀처럼. 2번.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 부동산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위험을 얘기한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전원주택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유동성 위험이 크다? 전원주택이 현금화하려면 임자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세는 7억인데 임자 나타났을 때 6억 5개 팔아치웁니다. 그러면 1, 2억 이게 바로 유동성 리스크다 이렇게 불러요. 현금화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이 말이지. 또 이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이런 마음을 안 가지시면 못 팔잖아요. 실제 팔기 쉽지 않습니다. 3번. 위험의 처리 방법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정합니까? 높은 할인율을 정합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아지죠.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걸 써야 되지 낮은 할인율 쓴다. X. 틀렸다. 3번이 정답. 4번. 위험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자, 이것도 보수적 예측 방법일 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은 틀렸다고 해버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등 실시한다. 오케이. 5번. 민감도 분석이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떤 결과 영향받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모님이 가장 민감한 요소는 그걸 집중관리, 투자 가치에 가장 민감한 요소 집중관리한다.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리스크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죠? 민감도 분석, 위험 컨트롤 감소한다 이 말이지. 사모님의 가장 민감한 요소는 사장님이 고려될 거고 사장님의 가장 민감한 요소 사모님이 또 어떤 투입을 했을 때 가장 민감할까 이렇게 서로 부부 상호간에 리스크 컨트롤 민감도 분석할 수가 있다. 자 26번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4개 틀렸네. 그럼 옳은 것 그랬으니까 4개 틀린 거 이거 구하려면 쉽지 않죠. 한참. 자 1번 투자 대안별 수익률이 변동이 유사한 추세일 경우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유사입니까? 상위입니까? 아이스크림 빙설입니까? 아이스크림 군밤입니까? 아이스크림 군밤이죠. 그 상이한 수익률의 상이한 이게 분산 효과가 큽니다. 틀렸죠? 유사하다 이걸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 유사 방향,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이하다, 다른 방향, 그죠? 다른 방향, 마이너스다 이렇게 출제를 하지. 2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 음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지. 있을 때 자산 구성비를 조정하면
체계적 위험이 0까지 줄인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 마켓에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받는 위험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즐겨야 하는 위험입니다. 우리 학교 갈 때까지 이 고생을 피할 수 없다면 이 고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즐깁시다, 즐기라 이렇게 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리스크라면 즐겨야 한다. 좀 재미는 쓰금합니다만 그래도 즐길 수도 있다 이거지. 평생 사랑할 거니까. 평생 사랑할 공부입니다, 실제. 비체계적 위험이다. 틀렸다. 그 다음 3번. 비체계적 위험이란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서 전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아니죠. 개별 부동산에, 특정 개별 부동산에 미치는 위험입니다. 틀렸지. 4번.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게 아니고 접점이지. 접하는 점, 교차하면 찔리면 피질각 안 돼.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접하는 점, 접점이죠. 틀렸다. 그럼 5번이 답이겠네.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여 안정된, 이 말은 위험을 최소한 줄일 것 다 줄이고 안정된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맞겠죠?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이고 체계적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요약집 우리 64페이지. 64쪽에 체계 위험, 비체계 위험. 여러분도 매년 출제한다. 매년. 체계라는 것은 시장 위험이죠, 시장 위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장 위험이다. 마켓. 시장 전체 나타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자율처럼, 세금처럼, 또 환율처럼, 그렇죠? 경기 변동처럼.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특정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받는 리스크다. 그래서 특정 개별 기업의 노사, 분교, 고정영업비, 고정재무비, 법적 소송, 특정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송 등 특정 부동산, 만약에 특정 부동산이 개성이 뚜렷한 건축을 했답니다. 뭐 중국에 얼마 보니까 102m 위에서 폭포수 내려오는 건물을 건축했대. 그제 사진에 올라왔던데요. 그는 그 부동산을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비체계 개별 고유 위험이겠죠. 그런 개성 있는 건축할 때는 그런 건축, 마케팅, 입지 선정 등등 이런 건 개별 고유의 위험에서 나타납니다. 앞페이지 가시니까 앞페이지. 자, 앞페이지에 상관계수, 우리 궁합계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이때는 비체계점은 0까지 없애면 무위험 포트폴리오도 가능하다. 위험 분산 효과 최대 리스크 컨트롤 감소시킨 거니까 훌륭한 작품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0 사이 있으면 음의 상관, 반대 방향, 다른 방향 상향의 수익률이 움직인다. 분산 효과 높다. 0이면 독립, 무상관이라도 현실상 위험 감소 효과가 엄청 큽니다. 0과 플러스 1 사이 있으면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 유사하게 수익률이 움직인다. 분산 효과 낮다. 아이스크림, 빙설처럼. 상관계수 플러스 1이면 완전 양의 상관으로서 분산 효과 없다. 집중 투자한 것 같아. 상관계수가 적을수록 분산 효과가 크다는 게 결론이었죠. 점점 갈수록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투자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까? 포트폴리오 투자하면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감소시키는 거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근데 저소득자가 분산 투자해봤자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냥 몰빵해야 대박 아니면 쪽박이지. 그렇게 해서 부형성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 전체 시스템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중요한 거죠. 다양성하게. 그래서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작품이니까 훌륭한 작품이 되니까 가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쉬고 들어갑시다.